포우의 단편 검은 고양이는 포우가 34세인 1843년 8월에 유나이티드 세터디 포스트지에 기고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고독과 빈곤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자서전에서도 일면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면 되는 대로 사는 것, 충동과 정열과 고독의 열정, 미래를 향한 열망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을 경멸한다. 이 작품 검은 고양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포우는 일찍부터 미묘한 심리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19세기 전반의 미국 작가에 의해 씌워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포우가 글을 쓸 무렵은 아직 미국 문학의 전통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런 황무지에서 싹 튀어낸 그의 작품 검은 고양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부터 붓을 들어 기록하려는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솔직한 이야기에 대하여 나는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애원하지도 않는다. 내 오관까지도 그것을 부인하려 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어달라는 것은 참으로 미치광이의 잠꼬대일 것이다. 아직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확실히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 이 세상을 떠날 신세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죄다 풀어버릴 생각이다. 내 말의 목적은 간단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지리한 설명은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피력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결과는 나에게 공포를 주고 번민을 주고 나를 파멸시켜버린 것이다. 아직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사건은 나에겐 다만 공포감을 주었을 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감보다도 오히려 기이한 감을 줄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온순하고 인정이 많은 성격으로 유명하였다. 이 마음의 유약한 점은 동무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현저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나게 짐승들을 좋아했고 나를 귀여워한 부모는 여러 가지 짐승을 내게 사다 주었다. 이러한 짐승들을 데리고 나는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애무할 때처럼 즐거운 때는 내 평생 또다시 없었다. 이 성격은 내 나이와 같이 자라났으며 내가 작년에 이루었을 때는 중요한 오락의 근원의 하나가 되었다. 주인에게 충실하고 영리한 개에게 애정을 느껴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짐승들로부터 나오는 만족감이라든가 그 정도는 여기서 또다시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변변치 못한 우정과 경박한 성질에 부대껴본 사람의 마음을 직접 꽉 찌르는 그 무엇이 동물의 비이기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는 있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결혼하였는데 다행히 내 아내의 성격도 나와 같았다. 내가 짐승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내도 기회만 있으면 귀여운 짐승들을 사들였다. 그 수가 늘어 조류, 금붕어, 개, 토끼, 조그마한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까지 이르렀다. 이 고양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전신이 까맣고 놀랄 만큼 영리한 녀석이었다. 무슨 얘기 끝에 그 녀석이 영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을의 내심으로는 적지 않게 미신을 믿고 있는 아내는 까만 고양이는 모두 변신한 마녀래요 하며 옛 전설을 가끔 들춰내는 것이었다. 이 말은 아내가 늘 그 점에 큰 관심을 뒀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갑자기 머리에 그 생각이 선뜻 떠오르니까 말할 뿐이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고양이의 이름인 플루토는 나의 마음에 드는 장난친구였다. 나만이 음식을 주었으며 집안 어디에 고간에 반드시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내가 외출할 때 거리로 따라오지 않게 하는 데는 여간 힘이 드는 일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나와 고양이는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는데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한꺼번에 폭음의 결과로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극도로 악화해버렸다. 내 성격은 날이 갈수록 침울해졌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도
공연이 발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게 욕설까지 퍼붓게 되고 마침내는 완력에 호소하기까지 이르렀다. 물론 귀여워하던 동물에게까지 내 성격의 변화가 미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나는 그것들을 본 척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학대까지 하였다. 그러나 고양이 플루토에 대해선 그래도 다소 애정이 남아있어서 토끼, 원숭이, 개들이 우연히 혹은 반가워하며 내 곁에 왔을 때 그들에게 하던 것처럼은 감히 학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호금이라는 병은 점점 악화해 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괜히 조그만 일에도 발끈하여 플루토에게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어느 날 밤의 일이다. 늘 잘 다니던 거리의 술집에서 곤드레 만드레가 돼서 집에 돌아오니까 고양이가 내 앞을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양이를 붙잡았다. 그랬더니 내 꼴에 깜짝 놀란 고양이는 이빨로 내 손을 핥혀 손 위에 가벼운 상처를 내었다. 일순간 나는 악마와 같은 분노의 불덩어리가 되어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 내 선천적인 영혼까지도 대번에 내 몸으로부터 사라지고 악마도 못 당할 술로 중독된 악한 마음은 내 몸 구석구석까지 확 파졌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불쌍한 고양이의 목을 붙잡고 한쪽 눈을 태연히 도려냈다. 이 잔인무도한 폭행을 기록하노라니 나는 얼굴이 화끈대며 온몸이 떨린다. 아침에 잠이 깨고 마음 상태가 이성을 찾았을 땐 전날 밤의 복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내 범죄에 대하여 공포와 참회가 반반 섞인 감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감정도 결국은 미약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았고 내 마음의 근본을 흔들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일상적인 나날을 폭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곧 그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술에 파묻어 버렸다. 이러는 동안에 조금씩 고양이는 회복해갔다. 도려낸 눈의 형상은 사실 무서운 꼴이었지만 이제는 별로 고통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아니나 다를까 극도로 무서워하며 도망질 치는 것이었다. 전에 그와 같이 나를 따르던 동물이 이 모양으로 변한 태도에 처음에는 비애도 느꼈었다. 그래도 본심이 남아있었으나 이 감정마저 곧 분노로 바뀌어 마침내 나를 최후에 건질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까지 몰아넣으려는 것처럼 짓궂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이러한 요상한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오한 이론으로도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다. 허나 이것은 호기심과 충동을 갖고 있는 한 인간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할 때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원시적인 충동의 하나라고 나는 확신한다. 해서 안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은 몇 번이고 죄악과 우행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듭 말하거니와 이 짓궂은 감정이 나의 최후의 파멸을 기어이 초래하고야만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에게 나는 계속해서 더욱 위해를 가하여 결국은 고양이를 죽이기까지 나를 재촉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번민을 주고 내 본성을 유린하면서도 악을 위해 악을 범하려는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의 욕망을 낳게 했다. 어느 날 아침 태연 제약한 마음으로 나는 고양이의 목을 매가지고 그것을 나뭇가지에다 걸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후회를 느끼며 목을 매단 것이었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불면의 영혼을 만약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대자비하신 신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도 구해낼 수 없는 심연 속에 빠뜨릴 최악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의 목을 나뭇가지에 맨 것이었다. 이 참혹한 행위를 한 그날 밤 불이야 하는 소리에 나는 잠을 깼다. 내 침대 커튼에 불이 붙어올랐고 집은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아내, 식모, 나는 가까스로 이 화염 속을 빠져나왔다. 파괴는 철저한 것이었고 온갖 재산은 단숨에 날아가 버려 나는 그 후부터는 절망의 함정 속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될 신세가 되어버렸다. 나는 이 재난과 내 광포한 행위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의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할 만큼 마음이 약한 위인은 아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실을 자세히 얘기하는 이 마당에 비록 그 일부분일망정 소홀히 넘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다. 화재 다음 날 나는 불탄 자리에 가보았다. 벽은 한쪽만 남은 채 모두 허물어지고 그 한쪽이라는 것은 집 한복판에 있는 내 침대의 머리 쪽에 놓여있던 그리 두껍지 않은 칸막이 방의 벽이었다. 회를 바른 게 상당히 불에 강했는데 나는 아마 최근 새로 발랐기 때문에 그러려니 지측하였다. 이 벽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어떤 한 곳을 썩 세밀하고도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걸? 신기한데? 또는 그와 같은 다른 말이 내 호심을 끌었으므로 가까이 가보았더니 흰 벽에 얇게 조각이 난 것처럼 굉장히 큰 고양이상이 나타나 있었다. 그 벽에 새긴 것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고양이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맨 처음에 마치 일용을 본 사람처럼 나의 놀라움이라든가 공포는 극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이 점차 나를 도와주었다. 고양이는 집 가까운 뜰에 걸려 있었던 것을 부리야 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대번에 마당에 잔뜩 모여들어 나를 깨우게 할 작정으로 어쩌면 그 고양이의 시체를 누가 열린 창을 통해 내 방으로 던진 것에 틀림없을 게다. 다른 쪽 벽돌이 무너지는 바람에 고양이는 새로 바른 벽에 틀어박혀 벽의 석회분과 화염과 시체가 발산하는 암모니아분이 함께 혼합되어 이와 같은 화상이 되었으리라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나의 양심은 그것을 용납하진 않았고 나의 이성에 대해선 이와 같이 용이하게 설명하긴 했으나 역시 그것은 내 상상력에 대해 심각한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고양이의 환영이 나를 떠나지 않았고 후회 같으면서도 후회 같지 않은 모호한 감정이 내 마음 한모퉁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섭섭히 여기고 그때 뻔질나게 다니던 하류지점 같은 데서도 대신 구하려고 혹시 똑같은 종류의 것이나 또는 다소 닮은 고양이가 있진 않나 하고 휘휘 주위를 둘러보기까지 되었다. 멍하게 정신없이 앉아 있으려니 방 안에 중요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럼주 술통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떤 것이 갑자기 눈에 띄었다. 아까부터 그 술통 위를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더 빨리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다. 무언가 하고 나는 가까이 가서 만져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아주 큰 녀석이었고 바로 플루토만한 몸집에 한 군데만 빼놓고는 플루토와 꼭 같았다. 플루토는 전신이 검둥이였으나 이 고양이는 거의 가슴 전체가 힘이 하나마 큰 백색 반모로 덮여 있었다. 손을 대니까 곧 일어나 연방 골골대며 내 손에다 몸을 비비며 내가 아는 척한 것을 기뻐하는 낯이었다. 이거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고양이였다. 내가 곧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사겠노라고 말했더니 주인은 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며 전에 본 일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집에 돌아오려고 할 때까지 고양이를 애모하였는데 내가 일어서니까 고양이도 역시 쫓아올 기미를 보였으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집에 오는 도중에도 여러 번 허리를 굽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집에 돌아오자 고양이는 대번에 길이 들고 아내도 이내 그것을 귀여워했다. 그러나 나는 곧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그런지는 몰랐으나 고양이가 나를 확실히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불쾌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였다. 이 불쾌감과 혐오감은 점차 극도의 증오로 변해버렸다. 나는 고양이를 피하였다. 일종의 치욕감과 전에 저지른 참혹한 행위의 추억이 나로 하여금 고양이를 육체적으로 학대하게 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여러 주일 동안 때리지도 않고 별로 몹시 학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점점 나는 고양이에 대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증오감을 느끼게 되어 마치 전염병 환자의 호흡을 피하듯이 고양이의 앞을 슬슬 피하게 되었다.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다음 날 아침에 그 고양이도 플루토와 같이 한쪽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틀림없이 고양이에 대한 증오감을 늘게 한 이유였다.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거니와 대단히 인정이 많은 내 아내는
이러한 사정으로 도리어 한층 더 고양이를 측은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야말로 전에 나의 특징이었던, 동시에 나의 많은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쾌락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고양이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와 반대로 고양이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만 같아 보였다.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곤란할 만큼 고양이는 성가시게 내 뒤를 쫓아다녔다. 어디에 내가 앉든지 간에 의례 쫓아와서 내 의자 아래에 앉거나 무릎 위에 뛰어올라 지긋지긋하게도 핥거나 또는 제 몸을 내 몸에다 비벼대는 것이었다.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다리 새로 기어들어와 하마터면 곤두박질할 뻔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고 뾰족한 손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까지 기어 올라온다. 이럴 때에는 그저 당장 한 번에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전에 범한 죄악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주로 고양이가 까닭없이 아주 무서워져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공포감은 확실히 육체적인 위해의 공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로 이렇다 하고 규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이다. 고백하기에는 좀, 실상 이 중재수의 감방에서도 고백하기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양이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그 공포감이라는 건 가장 보잘것없는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었다. 이 고양이와 전에 내가 죽인 고양이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가슴에 있는 흰 반점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한 바 있다. 이 흰 점이 좀 이상해요 하고 내 아내는 여러 번 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반점은 크기는 했지만은 본래는 대단히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나의 이성은 오랫동안 그것을 공상으로서 부정하려고 싸워왔는데, 마침내는 분명한 윤곽이 나타났다. 그것은 무엇라고 이름 짓기에도 몸소리가 쳐지는 형상이고, 이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괴물이 미웠고 무서웠고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교수대 형상. 그것은 공포와 제약, 고민과 죽음의 슬프고도 무서운 형구의 형상이었다. 나는 사실 이제는 보통 인간의 처참 이상의 처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 한 마리의 짐승이, 내가 죽여버린 보잘것없는 짐승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인 내게 이와 같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고민을 줄이라고는, 괴롭다. 낮이고 밤이고 간에 나에겐 안식의 기쁨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었다. 낮이면 고양이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이면 또 밤대로 시시각각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꿈에 시달리다 벌떡 일어나면 내 얼굴에는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훅훅 끼쳐왔으며, 내 가슴 위에는 천근이나 되는 내 힘으론 꼼짝도 않는 악몽의 화신이 잔뜩 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통의 압박 밑에서 쥐꼬리만큼이나마 나에게 남아있던 선의 자취는 그만 꼬리를 감춰버렸다. 흉악한 사상, 가장 꺼멓고 가장 흉악한 사상. 그 사상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나의 묵뚝뚝한 성격은 점점 변해져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까지 되었다. 시시각각으로 돌발하는 억제하기 힘드는 분노의 폭발에 나는 맹목적으로 내 몸을 내맡기게 되었는데, 아무 불평도 없이 그 고통을 꾹 달게 참는 희생자는 불쌍하게도 언제나 내 아내였다. 우리들은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지은 지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일로 아내는 나를 따라 지하 창고에 들어왔다. 고양이도 험한 계단을 쫓아 내려와서 하마터면 나를 거꾸로 틀어박을 뻔했으므로 나의 노여움은 극도에 달하였다. 나는 격분에 휩싸여 아직까지 참고 있던 어린애 같은 공포감도 잊어버리고 도끼를 들고 고양이를 향해 내려갈기려 하였다. 물론 내 마음대로 떨어졌다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것이나 아내의 제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간섭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마도 못 당할 만큼 경로에 쌓여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대신 그 도끼를 아내의 머리에다 내리박았던 것이다. 아내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이 무서운 살해가 끝나자 나는 곧 이 시체를 감출 방법을 깊이 생각하였다. 낮이든 밤이든 간에 이웃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집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었으므로
여러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한 번은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리려고도 생각하였다. 다음에는 땅꽝 마루 밑에 구멍을 파고 그 밑에 파묻어버릴까도 생각해보았다. 또는 마당 우물에 던져버릴까, 상품처럼 포장해서 상자에 집어넣어 인부를 시켜 집으로부터 지고 나가게 할까 하고 궁리도 해보았지만 결국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한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중세기의 사제들이 그들이 죽인 희생자를 벽에 틀어박고 발라버렸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나도 벽과 벽 사이에 이 시체를 틀어박고 발라버리리라 결심하였다. 이 목적에 대해선 이 땅꽝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적당하였다. 사면의 벽은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채 흙손질도 변변히 하지 않고 최근 회로 슬쩍 한번 발라버린 것이다. 땅광 안에 습기로 아직 굳어지지 않았었다. 더욱이 담 한쪽은 장식용 연통과 난로를 묻어서 다른 부분과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하여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이 담이라면 틀림없이 벽돌짝을 뗀 다음 시체를 그 속에 틀어박고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담을 먼저대로 감쪽같이 해놓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 계획은 빈틈없었다. 철정으로 아주 쉽게 벽돌을 떼어 시체를 살짝 안쪽 담에 기대 세우고 그대로 버티어 놓은 다음 별로 힘들이지 않고 벽돌을 전과 같이 쌓아올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모르타르, 모래, 머리털들을 사다가 조심조심하며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골고루 발라갔다.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자, 이제 되었다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벽은 조금도 손을 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루에 떨어진 티끌은 하나도 없이 낱낱이 주웠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휘휘 둘러보며 그래도 헛수건 아니었군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의 원인을 만들어낸 그 고양이를 찾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내가 그놈을 죽여버리려고 굳게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고양이가 있기만 하였다면 그놈의 운명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번에 경로에 질겁하여 고양이는 능글맞게도 슬며시 없어진 채 내가 이러한 기분으로 있는 동안은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미운 고양이가 없어져서 마음이 홀가분해진 그 통쾌한 감각은 그야말로 기록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고양이는 그날 밤새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내가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이후 적어도 이날 밤만은 살인죄라는 무거운 짐이 내 혼을 누르고 있었는데도 나는 단잠을 푹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또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괴물은 무서워 영원히 집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고양이는 더 이상 나타날 일은 없을 거다. 나의 행복은 더할 나위 없다. 내가 범한 그 무서운 죄도 별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수차 취조가 있었지만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었고 한 번 가택 조사까지 있었지만 물론 아무것도 발견될 리 없었다. 장래의 행복은 확정적이라고 나는 낙관하였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사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한 무리의 경관이 달려들어 또 한 번 엄중히 가택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체를 감춘 곳이야 제 아무리 날뛰어도 탈로 될 리 만무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관들은 수색 중에 나에게 동행할 것을 명하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낱낱이 조사하였다. 드디어 서너 번째나 그들은 땅광으로 내려갔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처럼 퇴연자약하게 뛰고 있었다. 두 팔을 구부려 가슴 위에 얹고 이리저리 유유히 활보하였다. 경관들은 완전히 의심이 풀어져 떠나려 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나는 승리의 표적으로 다만 한마디라도 말해서 나의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탔다. 여러분, 경관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참다 못해 나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의 의심이 풀어져 무엇보다 기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요, 이 집은 말이죠. 아주 그 구조가 썩 잘 되어 있답니다.
아무거나 무작정 술술 얘기하고 싶은 격렬한 욕망에 쌓여 무얼 얘기하고 있는지 나도 몰랐다. 특별히 잘 지어진 집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벽들은 말이죠. 아, 여러분들 그만 가시렵니까? 이 벽돌은 말이죠. 견고하게 쌓여져 있답니다. 하며 여기서 일단 말을 멈추고 공연히 미치광이처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힘껏 내려가겠다. 그러나 하나님, 악마의 독을 뿜어내는 이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때린 소리의 반영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소리에 따라 무덤 속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첫 번에는 어린애의 울음소리와 같은 막혔다, 끊어졌다 하는 소리가 들리던 것이 갑자기 길고 높고 계속적인 아주 이상하고도 잔인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순환자의 입과 그에게 형벌을 주고 기뻐 날뛰는 악마들의 입으로부터 동시에 흘러나온 지옥으로부터의 고함소리며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슬피 울부짖는 비명이었다. 내 기분 같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신이 아득해서 나는 비슬비슬대며 저쪽 벽으로 넘어질 것 같았다. 계단 위로 올라가던 경관들도 그 순간 깜짝 놀라 잠시 우두커니 서 있더니 다음 순간에는 12개의 굳센 손이 달려들어 담을 허물기 시작했다. 담은 한꺼번에 떨어지고 벌써 대부분 썩고 핏덩어리가 말라붙은 시체가 여러 사람들 눈앞에 우뚝 나타났다. 그 머리 위에는 시뻘건 큰 입을 벌리고 불같은 한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무서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에게 살인을 시키게 한 것이나 비명을 내서 교수대로 끌려가게 한 그 모두가 이 고양이의 간책이었다. 나는 이 괴물도 시체와 함께 벽 속에다 틀어박고 발라버렸던 것이다.